선배님께서는 어떤 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6월 달로 돌아가게 되면 6.27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6.27 대책이라고 하는 대책 전에 강남이 상승했었어요. 서울이 상승했고요. 그 얘기는 똘똘한 한 채가 너무 심화되어 있던 현상이거든요. 똘똘한 한 채가 너무 심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는 수도권이나 지방의 지금 시장이 매우 안 좋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국민들 중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소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아주 굉장히 최악인 지방 부동산 해결해야 된다. 지금 건설사들이 너무 안 좋거든요. 건설사들을 왜 신경 써?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이놈의 건설 경기는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생각보다 많은 우리 GDP에 영향을 미쳐요. 건설사가 집 짓는 아파트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 인테리어, 그 안에 있는 수도꼭지, 그 안에 있는 타일 등등, 그 건설사 아래 하청 관계 사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다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우리 안 먹던 소고기도 먹게 되거든요. 소비가 진작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연스레 건설 경기가 무너지거나 건설사가 안 좋은 것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 입안자라면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특정 어떤 대상으로 몰리는 이거 해결, 그 다음에 지방 침체 해결, 건설 경기의 회복, 이 세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앞으로 정책을 계속 해 나갈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똘똘한 한 채를 다른 데로 돌리실 거예요?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주식시장으로 흐름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것들을 볼 거고, 그거에 따라 또 시장이 움직일 거라 꼭 주식시장으로 간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돌려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한테 제일 쉬운 방법은 서울 오지 마. 오지 말고 어디로 가? 길을 열어줘야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가게끔 만들어 주려면 거기에 집을 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 양도세, 기타 그런 어떤 조건들을 풀어주면서 해결해 주겠죠.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정도 당연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러면 서울 똘똘한 채를 안 풀어줘도 물꼬가 터진 곳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 서울 보던 거를 100명이 보던 거라면 50명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돌리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자인가요? 아니면 실거주자분들도 그쪽으로 이렇게 돈을 돌리나요? 정부는요, 투자자들을 잘못 풀어주면 몰려간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한 10명쯤 갔으면 좋겠는데 투자자들을 풀어주면 100명, 1000명이 몰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풀어줄 때 보면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하나를 딱 만들고 나는 한 10명이 오길 바랬는데 한 5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실수요자들한테 하나를 더 풀어요. 취득세를 풀어준다든지. 그래도 안 와? 미분양을 사면 양도세를 예를 들어서 100% 감면보다는 50% 감면부터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면서 나는 10명이 오길 바랐는데 요번에 풀어주니까 3명밖에 안 왔네? 하나 더 풀어. 딱 풀었더니 7명이 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번 영상에서 이제 팔을 걷어 붙이시고 주택수를 늘릴 의향이 있다라고 약간 힌트를 주셨었는데 네. 지금 그런 준비 중이신 거예요? 일단 저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선배님 움직이실 때 제가 잘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최근에는 이제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가 많이 생길 거고 결국에는 갭 투자, 전세 끼고 사는 거는 불가능해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걸 두고서 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도 하고 그 전세 대출 없으면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냐, 뭐 정부가 사람들 거지 만든다 이렇게 막 하는데 네.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이게 갭 투자가 사라질까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게 잘난 채?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세 시장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전세가 거의 없잖아요. 사라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는 이 전세 시장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정부가 자 내일부터 전세 없어 앞으로 월세 살아야 돼 이제 다 없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없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그렇게 빨리 없어질까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전세 갭 투자를 하거나 라고 하는 이게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하나의 문화가 없어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공룡이 멸망했다. 그러면서 뭐 언제 시기부터 언제 시기가 없어졌다. 걔네들의 범위는요 몇 억 년이에요. 그 정도로 오래 걸린다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의 그 전세 문화가 사라지려고 하는 게 몇 억 년이 걸리진 않겠죠. 하지만 이게 1, 2년이 아니라 네. 몇십 년일 거라고요. 그럼 그동안이면 우리 그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할 시기 아닐까요? 은퇴할 시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가지고 괜히 불안을 조장한다? 저는 매우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시는 분이 오히려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 전세 시장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질 거란 얘기가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역사는 계속 똑같죠?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안 가도요. 안 가고 얼마 전에 2014년도에요. 그 당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하고 2014년 사이에 전세시장 최경환하고 쳐보시면 아마 전세시장은 없어져야 될 대상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있을 거예요. 네. 이미 그때도 다 얘기를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실행은 안 됐고요. 근데 지금 전세 시장이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거든요.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어요. 월세 비중이 높아졌어요. 예전보다요? 네. 바꿔 말하면 월세 시장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는 중인데 2014년이고 지금 25년이니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의 이 전환세가 계속해서 월세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언젠간 없어지겠죠. 근데 전세 시장이 바로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세 시장, 전세 갭 투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만약 얘기한다면 뜬구름 잡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없어지는 속도가 늦더라도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안 좋은 거죠. 전세가 없어지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 물건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전세 물건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월세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집주인이 월세를 받게 되면 지금 집값도 안 올라가고 이러니까 월세라도 조금 높여받는 거거든요. 총 전월세가 10건 있었는데 월세 5건, 전세 5건이었는데 네. 월세를 조금이라도 높여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6명이고 전세 물건이 4건이 됐다. 이렇게 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고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또 한 명이 6대 4였는데 또 한 명이 월세 시장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월세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공급자가 많으니까. 네. 그쵸. 근데 솔직히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대출만 무난하게 되면 전세 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전세 공급이 지금 아까 5건에서 3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전세를 주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죠. 올리죠. 네. 전월세가 다 올라가요. 시차를 두고.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다 오르게 되면은 또 집을 살 타이밍이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세가 3건밖에 없어요.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세 물건이 하나가 될 때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한 10명이야. 그러면 10명인데 물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나머지 9명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때. 네, 그럼 전세가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럼 내가 차라리 내 집은 사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거는 월세 가격이 먼저 올라요. 전월세 시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공급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고 매매 심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월세에 살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늘어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월세 가격이 먼저 오르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세 가격이 월세 공급이 늘어나면서 월세 상승률이 줄어들고 네.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나중에는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더러워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집을 사는 사람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전월세 시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매매 시장의 수요가 늘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시장 사이클이 시장 사이클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내용이 선배님 쓰신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정리한 게 이제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제 책에서 그걸 정리를 했던 건데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이해하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전세 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전세대도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조선시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중기 후기까지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아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게 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그때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금융제도가 발전되지 않은 곳에서 일종의 사금융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였을 뿐인데 이제 뭐 각종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전세대도는 없어져 가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윗세대를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